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 처리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오후부터는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막판 쟁점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성과가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전공기 홍익대 교수 그리고 김만흥 평론가 모시고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날씨가 춥죠? 예. 날도 추운데 전국이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야가 국정원 개혁안 최종 합의를 못했고 양당 원내대표가 오후 2시부터 만나서 막판 일괄 타결을 시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과가 있을까요? 예. 근데 성과 얘기하기 이전에요. 네. 저는 오늘 상황이 굉장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렇죠? 지난번 사자회담 할 때 분명히 국정원 이 문제가 이제 결론이 난 거거든요. 그 난 것을 간사들이 어제 밤새도록 그 협상을 해가지고 잠정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것을 갑자기 민주당 쪽에서 무슨 그 어떤 반발 세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김한길 대표가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제 기억으로는요, 정확하게 기억으로는 사자회담 때 비상시 출입까지는 허용을 하면서 그 국정원 지금 IO 인텔리전스 오피스 그 허용을 하면서 합의하는 걸 돼 있었는데 갑자기 이걸 뭐 이제 법으로 규정하자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걸 봐서는 뭔가 좀 민주당 내 반발 세력에 의한 주장이 김한길 대표로 나온 것 같은데 조금 뭐 좀 안타깝네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또 봐야겠지만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가 연말에 예산안까지 걸려가지고 좀 복잡하지 않겠느냐. 철도 파업 문제도 걸려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의 관례에 비춰봤을 때 이전에 준비 단계에서 여야 간의 갈등이 심했지 실제로 지금 임해가지고 처리하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았죠. 그 기간에 비춰봤을 때 국정원 개혁 부분은 상당히 저는 성과를 거두는 거라고 봐집니다. 특히 그 대개 보면은 그동안 여야 간에 강경파들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문제를 조금 안 풀리게 확산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국정원 개혁 특위 운영 과정에서 보면 정세균 위원장 또 그 다음에 문병호 의원, 또 김재원 의원 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서로 이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해가면서 푸는 과정이어서 저는 이 문제도 비교적 쉽게 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요, 야당으로서는 저는 막판에 좀 세게 나온 이유가 좀 있다고 봐집니다. 이게 대개 그동안의 문제를 마지막 푸는데 예산하고 맞물려 있을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예산안을 가지고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대개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돼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문제를 이 시기에 풀고 가지 못하면은 다음 기회도 없을 것이다 해서 결합시키면서 마지막 시기에 짚을 것을 좀 짚고 넘어가자 이런 차원에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연말 전국 여야 모두에게 늘 그렇지만 시간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초 내일이죠. 여야가 처리를 하기로 한 시한이 내일인데 평론가님 내일까지 순조롭게 처리가 될 것이라고 보셨는데 내일까지 가능할까요? 100% 신뢰를 못하지만 일단 계획했던 마지막 본회의 통과시키려면 오늘 마무리 지어야겠죠. 조금 한 20분 남았는데 그 결과를 봐야 할 겁니다. 저는 조금 확률상으로 보자면은 일정대로 푸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큰 걸림돌이라고 봤던 특검 문제 있지 않습니까? 특검 문제를 이번에 마지막 연말의 문제를 푸는 데까지는 결부시키지 않고 개혁안하고 예산안 그리고 몇 개 나머지 민생 관련 법안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 차이 이런 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잘하면 일정대로 내일 30일까지 해서 본회의에서 마무리 좀 기대를 해봅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그런 시각에 동의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과정에서 예산안 들여다보는데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전문가들 얘기로는 그거 한번 쭉 훑어보는데도 하루가 걸린다고 하는데 이틀 전에 이렇게 또 태클을 걸어가지고 부랴부랴 해가지고 내일 밤이나 뭐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정원 그 개혁 문제하고 예산안 문제는 벌써 오래전에 합의가 돼가지고 얘기가 됐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양당 간사가 밤새도록 만든 것을 아침에 이렇게 또 틀는 문제는 과연 우리 입법부가 좀 생산적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좀 민주당이 책임이 좀 큰데요. 오죽하면 윤상현 그 대표가 결재해놓고 왜 물리냐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관련은 어쩌면은요 올해 마지막이죠. 내년부터는 이제 이른바 그 선진화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11월 30일까지 안 되면 자동으로 상정되게 돼 있고 필리버스터가 적용되더라도 12월 1일이면 끝나고 2일이면은 자동으로 지금 결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규정이 그런 법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마지막 지금 예산안 통과 과정인데 그것도 일정 안에 적어도 올해 예. 12월 가기 전에 좀 나오길 예. 기대해 봅니다. 예, 정 교수께서 아침에 뒤집었다고 말씀하신 거는 김한길 대표 기자회견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김한길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이 끌려가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언뜻 듣기에는 민주당 내부의 강경파를 의식한 발언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 내부가 복잡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도 이제 그 얘기의 분석을 좀 해보면요. 예. 그 당초 IO 문제, 인텔리전스 오피서들의 활동 문제가 워낙 불법 행위로 많이 연결되다 보니까 예. 저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앞으로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예. 할 줄 알았더니 지난번 사자회담에서 IO들의 비상시적인 출입을 허용을 하되 네. 불법적인 활동을 못하도록 그걸 이제 원론적으로 이제 받고 내부 규정을 두자고 한 건데 이걸 갑자기 이제 민주당이 오늘 아침에 입장을 바꾼 거 아닙니까? 이거 아주 명문화 해가지고 예, 법에다 세부적으로 넣자. 예, 넣자 이런 얘기인데 예. 이런 점에서는 좀 신뢰성 부분이 의심을 가는데 저는 원인을 보면은 야당이 최근 어제 오늘 그 화가 난 이유 중에 하나가 철도 파업과 관련해서 정부의 밀어붙이기가 계속된 거죠. 한밤중에 예. 면허 발급을 한다든가 예. 네. 지금 민주당에 민주노총 사람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도 파업을 밀어붙인 데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한 심기 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우리 이제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국정원 개혁은 해보겠다 이런 게 이제 같이 예. 그 융합이 되고 나온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너무 좀 갑작스럽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예. 내용 자체가 갑작스러운 건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번 합의가 지금 국정원 개혁특위 잠정 합의했던 것은 지금 정 교수님 얘기처럼 맞는 건데 지난 9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가 예. 만났을 때도 되게 이런 것은 가는 방향이었고 범위는 한정시켰지만 이른바 국정원의 셀프 개혁 안에도 국회, 정당, 언론사에는 출입하지 않은 쪽으로 해왔습니다. 예. 해왔는데 이것을 논의 과정에서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했는데 아마 아니 당에서 그건 새로운 내용이 중요한 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내용이 다른 게요. 예. 그때 보면은 비상시 출입이라는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국회라든가 주요 기관에 그 IO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어요. 그때 저는 상당히 의아스럽다 했는데 이거 네.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IO들의 활동이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나중에 집권했을 때 또 도움이 필요한 거 해서 국정원과 긴밀하게 입법부가 예. 협의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다시 또 법으로 명문화해가지고 강하게 박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또 얘기를 꺼내가지고 지금 계속 예. 그 회의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좀 비효율적이라는 말씀 좀 잠정한 합의 예. 내용은 정 교수 얘기 힘들어 그렇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비상시 가능성을 두고 법률에 위반되는 정보 수집 활동 못하게 한다 정도 해가지고 보기에 따라 상당히 오해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어서 좀 명확히 가자는 건데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합의를 보는 방향대로 결정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새누리당 굉장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예, 원내대표와 특히 간사 차원에서 합의문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김한길 대표가 뒤집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이 새누리당은 개혁안 협상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양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어느 정도나 양보했다고 평가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조금 민주당이 아침에 갑작스럽게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정말 뜬금없이 결제해놓고 왜 다시 물리냐. 네. 예. 결제 도장을 찍어놓고 왜 물리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우리가 협상을 할 때 협상단한테는 정권을 위임을 해주는 게 이게 사실 원칙 아닙니까? 이 북한 같은 사회에서는 항상 협상단한테 그 정권을 안 줘가지고 예. 뒤에서 조종하는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 예. 그 협상 간사들이 해놓은 거, 그 다음에 그 간사는 또 원내대표한테 또 그 지휘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대표가 갑작스럽게 물린 듯한 모양새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저는 참 김한길 대표의 그 합리적 리더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도 뭐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중대 결단을 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거대 야당의 대표가 너무 그 중대 예. 결심을 많이 한다. 예. 네. 1년에 한두 번만 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기왕이면 단판에 끝났으면 좋겠지만은 최종 예. 당내의 확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잠정 합의하자고 했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제가 조금 전에 정세균 위원장, 김재원 간사, 문병호 간사 나왔을 때 뭔가 여야 간에 조금 이런 합의가 잘 되는 방향 느낌을 줬겠구나 했었는데 마지막 지금 TV 화면 중에서 눈수석이 나오니까 정쟁의 분위기가 확 드네요. 네. 예. 예. 그 제가 이번 국정원 개혁의 쟁점 중에 하나가 지금 그 IO 국정원 정보관의 출입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디다 규정을 하느냐, 출입을 못하게 하는 거를 법으로 규정하느냐, 아니면 내부 규정으로 넣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여야가 지금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예. 겁니까?
그 지난번에 합의한 사자회담에서 합의할 때는 이제 원론적인 조항만 예를 들면 비상시 출입을 이제 허용하는데 불법 활동, 국정원 업무 외에 불법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조항을 해서 그 원론적인 것만 넣고 나머지 세세한 거는 국정원 내부 규정으로 두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 김한길 대표 얘기는 아예 그 여러 가지 조항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나열을 해가지고 그걸 법에다가 명확히 명시를 하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IO들의 활동이 말이죠. 우리 사회가 지금 분단 체제에서 여러 각 기관에 출입을 하면서 정보를 얻어서 우리 그 국정원의 정보 분석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허용을 한 거는 좋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다 법률로 묶어놓으면 IO들의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적법한 활동을 하는데도 위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점에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단지 형식성으로 규정에 넣느냐 법률에 넣느냐 차이뿐만이 아니라 내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거죠. 지금 했을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아예 IO들의 상시 출입 자체를 지금 금지하는 조항을 법에 넣자고 하는 거고 기존의 규정에 넣자고 하는 것은 이미 나왔던 잠정 합의안 그러니까 비상시 출입은 가능하게 하고 활동 과정에서의 좀 불법적인 정보 수집을 범위를 벗어난 정보 수집은 못하게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뭐가 과연 직무 수행에 해당되는 합법적인 정보 수집이 아니냐 좀 복잡해질 여지가 있죠. 더구나 규정의 경우에는 나중에 큰 문제가 터져가지고 재판까지 갔을 경우 규정이 좀 논란이 되겠지만은 상시에는 규정의 해석자는 역시 국정원 스스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서 뭔가 좀 통제를 더 많이 하고 그동안에 나왔던 문제를 개선하자는 차원에서는 좀 야당으로서는 좀 강하게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자라는 의견도 나올 수 있죠. 근데 재밌는 게 말이죠. 상시 비상시라는 이런 표현도 사실은 그 좀 어색합니다. 이게 국정원 직원들이요 각 기관에 많이 출입을 하고 있는데 국회 같은 경우는 수십 명일 것이고 또 다른 기관에는 한 사람이 여러 기관을 맡아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아침 9시, 10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그 기관에 상주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저는 비상시라고 보는데 몇 개 담당해가지고 여기저기 담당해서 사실상 뭐 담당자가 있습니다. 비상시입니다. 근데 이거 비상시는 되고 상시는 안 되고 이것도 인위적인 구분이고 그걸 이제 세부적으로 법에다 다 넣게 되면은 국정원 활동이 불법 활동 외에 적법한 활동도 상당히 위축이 될 수 있다 이런 그 느낌을 갖고 있는데 굳이 왜 이걸 구분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 교수 입장 비슷한 게 국정원의 입장이죠,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국정원에 문제가 많다고 봤던 뭔가 이 개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야당의 생각도 조금 뭐 야당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국가정보를 책임지는 국가정보원이 제 역할을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겠습니까?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서도 뭔가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국내 정치 개입의 소지라든가 다른 권력 남용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는 입장에서는 의견이 오갔을 테니까 마지막 추가 논의에서 좋은 결론 내기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원 개혁안 논의 여기까지 듣고요. 무엇보다 예산안 좀 걱정입니다. 두 분 모두 아까 긍정적인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 막판에 좀 타결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쫓기면서도 항상 여론을 의식을 하고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그다음에 그 지금 기존 정치권이 안철수 그 새정치 진영에 대한 의식을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좋게 매듭을 짓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일 걸로 예상이 돼서 내일 그 뭐 세세한 그 검토 작업이 없는 과정에서도 준예산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저 국정원계획 말씀 한마디만 더 드리면 저는 차라리 이런 논란이 있을 바에는 아예 저 IO들 전면 기관에 출입 금지를 시켜가지고 그 밖에서 어떻게 정보 활동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전면 금지 같은 그런 확실한 그 규정을 내면 어떨까. 하도 이거 뭐 계속 뭐 안 된다 이런 난리 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 예산안 통과 또 배경 중 하나가요. 흔히 얘기했을 때 야당에서 뭔가 다른 문제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하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가장 큰 게 지금 특검 문제 아니었습니까? 야당으로서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 지금 예산안 통과하고 맞물려 있지 않아서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리라고 봐지고 몇 개 쟁점이 됐던 사안들도 근접을 많이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소득세법 관련해 가지고 상한 3억을 조금 세분화해서 이른바 그 부자 감세 부분을 회복시키자라고 했던 것에 합의를 해서 그 선을 1억 5천으로 하느냐 2억 정도로 하느냐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이 있다고 해주고요. 그리고 야당에서 조금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지역 관련 복지 문제들 예산들 부족했던 것이요. 뭐 유아 보육 문제 관련해 가지고 중앙정부 지원하기로 했던 거 10% 20% 올리기 하는 것도 대강 여당에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의
특정한 노선하고 관련된 예산 부분도 야당에서 많이 깎았던 것을 다시 놔주는 이런 쪽이어서 간다. 다만 시간 걸리는데 걱정한 것은 증액의 경우에는 기재부하고 관련 또 뭔가 주고받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놓치면은 넘기지 않겠냐라는 것인데요. 나머지 그냥 내용을 가지고 다투는 것은 상당히 수렴하고 있다고 봐죠. 예산안 부분은 이제 혹시라도 오늘 오후에 여야가 일괄 타결안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동안 이제 올 1년을 되돌아보면 1년 내내 여야가 대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일괄 타결 막판까지 왔는데 뭐 여러 가지 현안, 국정원 개혁안도 그렇고요.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서 여야 간에 점수를 준다면 올해 여당, 야당 누가 이긴 거로 보시는지요? 뭐 6대 4도 좋고 10점 만점으로 좋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통령하고 야당은 있었지만 여당이 있었습니까? 여당은 없었기 때문에 점수의 평가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청와대의 정책 수행을 뒷받침하거나 아니면 출장소 같은 존재는 있었지만 올해 사실은 야당과 협상하거나 대통령하고 다르게 국회에서 여의도에서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여당이라는 존재는 없었죠. 그럼 야당은 제 기능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당장 철도 지금 파업만 관련 예를 들더라도 파업이 된 다음에 방문해서 뭐 유로하거나 뭐 격려하거나 할 게 아니라 문제가 터지기 전에 국회에서 행정부에 대한 요구라든가 견제를 통해서 사전에 해결하든가 아니면은 행정부와 교감이 안 되면 입법적인 보완 조치를 해서 해결하든가 해야 되는데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런 조치가 있다 등 여러 가지 마지막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여당도 야당도 좀 조치를 주기가 어렵죠. 점수를 뭐 좋지 않게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뭐 썩 좋은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은데요. 뭐 몇 점이라고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는 뭐 두 당이 비슷하다고 보는데 오늘 사태로 봐서는 저는 민주당에 마이너스 1점을 더 주고 싶고요. 근데 우리 이 여당이나 야당이 다 어려웠습니다. 특히 지도부들이 이 지분이 없었어요. 주식 지분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특히 김한길 대표는 야당 이제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배주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친노라는 이 친노 진영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많이 휘둘렸는데 그런데도 뭐 저는 점수를 주고 싶은 게 지난번에 황우여 대표하고 김한길 대표가 사자회담을 한 거는 굉장히 큰 성과였습니다. 1년 내내 존재감이 없다가 막판에 두 사람이 우리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역시 우리 그 정치 지도자들이 위기의 순간에는 또 한 방이 있다는 걸 그런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자회담의 결과가 오늘 잘 나와야 제가 여기서 플러스 5점을 더 드릴 텐데 좀 기대가 됩니다. 5시 반에 나온다니까요. 여야가 이렇게 두 분께 박한 평가를 얻으면서도 이렇게 기싸움을 대립을 치열하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싸움 박한 평가를 받으면 둘 다 아웃이 돼야 될 것인데요. 박한 평가를 받아도 차기 선거에서는 둘 중에 당선이 된단 말이죠. 그게 우리 정치권의 문제예요. 만약 우리가 여야 정당 공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두 정당이 다 퇴출이 되고 새로운 정당이 들어가야 되죠. 지금 철도의 문제도 독점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당의 독과점 문제도 심각하게 봐야 된다. 새누리당이 좋은 평가 못 받고 민주당이 좋은 평가를 못 받으면 다음 선거에서 두 정당이 퇴출돼야 되거든요. 우리 역사의 과정을 봐서 알다시피. 그런데 또 두 정당이 나눠 먹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도 있지만은 정당 독과점이 가지고 있는 폐해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 정치 발전을 시키는 중요한 과제다라는 것을 올 13년의 마지막 일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김만호 원장님이 뭐 정치학을 전공하시면서 알면서도 이런 말씀하시는데 기성정당이 참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미흡한데도 계속 살아남고 가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도 공화민주가 그렇게 그 비난을 받고 질타를 받고 이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제3당이 나왔다 하면 사라지고 나왔다 하면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는 이제 또 한 번에 새로운 기회를 맞았지 않습니까? 안철수 새정치라는 이런 새로운 물결이 있는데 이 물결하고 이 기성정당 두 당이 내년 선거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저는 이 사람을 누가 더 잘 쓰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보는데 특히 민주당하고 안철수 진영의 그 호남에서의 기선 싸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연말 전국을 강타한 이슈가 바로 철도 파업 문제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철도 파업 지도부 중 일부는 민주당사에 들어가서 정치권으로의 불똥이 튀었는데 민주당도 참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또 그걸 거부할 수 없는 거고 보호해야 되고 오늘 아까 조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민주당 뒤에 로고를 안고 또 기자회견을 하고 하니까 마치 민주당이 지금 철도 노조를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돼 있죠. 민주당 내부에서 일부는 철도 노조와 거의 똑같은 강경 입장을 가지고 있는 쪽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정당이 특정은 한쪽만이 아니라 지금 중재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좀 곤혹스러운 면이 있긴 할 겁니다. 예. 이미 지금 면허를 줘버렸죠, 사실은요. 예. 그런데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그 수서발 KTX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이 실제 철도를 가동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걸 만들겠다는 법인 추진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추진체한테 지금 사업을 줘버린다는 게 좀 무리긴 합니다. 그래서 그 추진하는 사업체가 법원에서 등록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사업을 허가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려도 되는 것인데 바로 나오자마자 밤에 밀어붙여버렸어요. 우리가 직장인들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밤에 24시간 민원 서류 떼게끔 자동 때릴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문제를 밤늦게 처리하는 것이 과연 문제를 처리하는 데 바람직한 도움이 될 것인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미 면허를 발급해버렸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마지막에 구체화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이 과정에 있는데 뭔가 좀 타협점을 구하는데 둘 중에 하나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나온 대로 정당과 사회 세력이 결합하는 명문화시키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명문화시키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이 경쟁 체제로 가기는 하되 민간 자본이 주도하는 민영화로는 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이 되든가 아니면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그냥 철도 사업법도 조금 보완하는 조치를 하든가 이게 뒤따르면서 좀 서로 풀어갔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여당도 이게 연말에 이제 설날도 다가오고 그러면은 승객들의 불편이 커질 거 아닙니까? 파업이 장기화되면 여당도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글쎄, 그게 사실은 또 양비론적인 입장인데, 사실 정부 여당은 양비론적 입장에서 보기에 제가 정부 여당 입장이라면은 상당히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불법 파업이고요.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그 지금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양비론적으로 비춰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회적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또 한 사람은 또 민주당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민주당 지도부라면 아주 적절하게 교섭을 해가지고 나가도록 해가지고요. 민주당이 이 민주노총을 그 조종한다는 느낌을 안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노총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물론 상징성 매우 큰 조직이지만 민주노총에서 오늘 기자회견하는 거 아까 김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는 그 명동성당에서도 신부들이 이제 나가게 한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가게 해서 그 민주노총 뭐 이쪽에서 좀 기자회견하면 좋지. 이렇게 자꾸 정치권의 기여부가 돼가지고 더 부담스럽게 만들고, 저는 이 철도 파업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그 여당하고 각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건 분명하게 이제 불법 파업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민주노총이 처음에는 여론전에서는 약간 우세를 점하다가 대전지방법원의 판결 이후로는 이게 설득력이 좀 떨어졌어요. 대전지방법원에서 그 가처분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불법 파업이다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한 발짝 물러서서 그 다시 돌아간 방법도 있을 텐데, 이런 점에서는 야당이 좀 여론을 좀 읽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금만 첨언할까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어버렸는데요. 원래 이게 지금 철도 산업 관련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염두에 둬야 될 게 뭐였느냐? 그동안 오랫동안 민영화도 방향했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분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둬야 될 정부 정책에서 해야 될 것이 국민적인 공감을 어떻게 받으면서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지금 정책 수행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4개월, 5개월 동안 굉장히 고민했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그동안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민적인 공감을 끌어내면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했는데 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면서 필요한 부분을 하면서 이렇게 국민적인 공감을 얻지 못하고 분란을 크게 일으키는 것인가. 이것은 조금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철도공사가 17조 6천억 원 적자인데, 부채인데 말이죠. 영업 적자가 뭐 1년에 5천억, 하루에 이자만 13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의 그 본체는 지금 막 썩어가고 있어요. 썩어가고 있는데 그 조직원들은 뭐 안일하게 월급을 계속 받겠다. 이거는 그 도의에 맞지 않는 일 아닙니까? 그럼 본인들이 자구책을 좀 내가지고 어떤 또 정부와 협상도 내야 될 텐데, 본인들의 어떤 자구책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또 불법 파업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임금 인상까지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정말 국민들 여론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면이 점점 나타나고 있어요. 이걸 그 민주노총 사람들 읽어야 됩니다. 이 추운데 고생들 많이 하는데요. 읽어서 잠깐 물러났다가 새 법인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때 근로조건의 위협을 느끼면 다시 파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그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 교수 말씀하신 내용에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지만은 100%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면은 온 국민들이 이게 하지 말라고 지지를 해야 될 것인데
왜 또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보느냐. 제가 그걸 지적한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심각한 문제를 제대로 드러내면서 정부가 조금 공감을 얻는 전략적인 방식을 택하지 않고 그냥 민영아 아니라면 믿어라. 이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커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김 원장님 그 여론전에 대한 시각은 초반에는 맞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많이 기울어진 듯한 느낌이 제가 피부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 쪽에 그 민영화 아니라는 얘기도 이제 먹히는 것 같고 또 불법 파업이라는 얘기도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민주노총 파업이 그렇게 그 20일 이후에 순탄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느낌 좀 들어요. 그 민영화 아닌 쪽이라고 설명하려면 지금 분할에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최은혜 사장이 12년에 지역의 총선 후보로 나왔을 때는 러시아나 독일 이런 큰 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분할해도 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절대 분할해서는 안 된다. 확고한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던 분이 지금 분할을 시도하고 있으니까 조금 네. 당황스럽기는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최은혜 사장이 그 철도공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 뭐 부사장도 하고 철도대학 학장도 하고 뚜렷한 민영화나 이런 경쟁 체제에 대한 그 의식은 없었던 것 같고 정부의 강력한 그 정책을 이제 수행하다 보니까 된 거고 한때는 뭐 노무현 대통령 자문위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영화 가지고 얘기하면은 폭이 굉장히 다양하니까요. 예, 그렇죠? 예. 심지어는 공사체제도 민영화라고 예. 볼 수 있고 아니면 이 방식으로 가더라도 민간 자본이 주도하지 않으면 민영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최은혜 전 사장이 신문에 기고했던 입장을 다양하게 해석할 여지는 있는데 총선에 출마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분할해서는 국가 이익을 절대 안 된다. 네. 확고한 입장이다라고 하셨던 예. 분이 지금 분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예. 조금 뭔가 보충 설명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뭐 불법성과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요. 이렇게 파업이 좀 장기화되고 연말을 넘겨서 연초까지 바람직하지 이어지게 않죠? 되면 네. 정부 여당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부 여당의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근데 국민들의 불평이 과연 정부 여당에만 올 것이냐 하는 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경의선 타고 매일 이제 코레일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이제 점점 배차 간격이 늘어나고 사람이 많아지고 굉장히 불편한데 많은 국민들이 묵묵하게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과연 정부만 그 욕을 하는 건지 또는 노조원들 대해 욕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느낌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새 법인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이유 없다 해서 기각한 이후로는 정부 여당 쪽에 더 명분이 생기는 측면이 있고요. 예. 파업 20일 했으면 저는 충분히 국민들한테 효과를 줬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은 새 법인 만들어 가지고요 기존 코레일 그 노조원들한테 근로조건에 아주 위협적인 부분을 행사를 못할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제가 지도부라면 한번 물러섰다가 다시 하는 방법도 있고 보통은 내 노조 활동을 하면요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지도부가 갑자기 어떤 타협을 했을 때 노조원으로서 굉장히 분노를 느낍니다. 그렇게 열심히 뭐 힘들게 했는데 갑자기 타협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근무해라고 하니까 직장에 가서 그런 점이 있는데 저는 좀 더 슬기롭게 예. 20일 정도면은 국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졌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이게 예. 현실적으로 지금 정부와 노조가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죠. 양상이기 때문에 어느 쪽의 여론이 더 불리하냐 것도 물론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일이 터졌을 때 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만이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책임이라든가 과실이 설령은 노조 쪽에 더 많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터졌을 경우에는 정부라든가 주무장관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예. 거죠. 지금 연말 전국을 맞아서 오늘 두 분 모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여야 원내 대표단이 여러 가지 마지막 막판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소식 나온 게 없나 보죠? 없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예, 지금까지 정공기 홍익대 교수 김만엄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